구독, 좋아요. 자, 이제 2부에는 가장 격전의 장인 폭풍 치는 곳으로 갈 텐데요. 이게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부에는 우리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자 현재 부산 북갑에 사실 오랫동안 북갑에서 함께 생활하고 인연을 맺고 그랬던 우리 박민식 후보를 모시고 시작을 할 텐데요. 박민식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요. 좀 뭐 현장에서 이제 뭐 격렬하게 지금 선거운동도 하시고 인사드리고 또 이야기 드릴 텐데 우리 당원도 계시고 보수 애국 시청자들이 많은데 우리 박민식 장관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박민식입니다. 제가 벌써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 때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펜앤마이크 출연을 안 했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이번 부산 북구 갑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북갑 선거가 단순히 하나의 지역구를 뭐 탈환한다 또 아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거의 괴멸 지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특히 보수 진영의 어떤 부활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고 또 전장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단순히 제가 다시 국회로 입성하냐 안 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때까지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섰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한번 그 인용을 해드리면은 최근에 제가 그 백선엽 장군 따님 백남이 여사와 뭐 오랜 친분이 있어서 마침 이제 그분은 워낙 비정치적인 분이지만 제가 이제 한번 만났었는데 같이 우연하게 저희 지역구 근처에 이제 있는 낙동강변을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낙동강을 보면서 저 혼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 6.25 때 백선엽 장군이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런 정신으로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이 부산 북구 갑이 이 보수의 낙동강 방어선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이제 좀 빠르게 좀 직격하는 좀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씨가 보수 재건에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보수를 붕괴시켰는데 제일 앞에 서 있던 자가 갑자기 보수 재건하겠다면서 그것도 부산 북구갑에 지금 출마하는 상황이 돼서 사실 이제 박 장관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기가 막힐 텐데 이 장면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뭐 단일화 뭐 이렇게 말씀을 벌써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거기에 동의를 못하고 100% 어떻게 보면 1%도 없다라고 단박에 자른 이유는 기본 전제에서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내건 명분이 보수 재건이라고 진짜 뭐 말은 그럴싸하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대구에 또 왔다 갔다 뭐 주호영 뭐 주한연대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해운대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두 군데 다가 자기가 출마할 어떤 여건이 성립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남기고 난데없이 들이닥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수 재건이라고 하면은 대의 명분입니다. 자기의 희생 위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건 거꾸로 됐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제가 보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본인이 만약에 보수라고 한다면은 박민식과 한동훈 지금 분열상이에요. 네, 네. 그것도 맞지도 않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재기의 디딤돌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아무런 그런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뜨악 하는 거고 진짜 그 우리 경상도 말로 각중에 무슨 짓이냐 예. 이런 말을 진짜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뒤에 가서 한번 그건 좀 한동훈의 이 북한 문제를 한번 좀 제가 좀 더 따져볼 텐데요. 자, 한동훈 씨가 좀 이렇게 그 행보를 따라가 보면 대구에 갔을 때는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대구가 정치적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부산에 가면 또 부산 북갑에 가면 부산이 또 정치적 고향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고향을 한동훈은 옮길 때마다 다 정치적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발언이나 행태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하세요? 뭐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수사 네. 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너무 급했다. 대구에서 정치적 고향이라고 한 지가 뭐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지금 한 달 남기고 와서 부산이 정치적 고향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기 희생 위의 큰 틀에서의 대의 명분이라기보다는 네. 본인 개인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억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억지 연고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요즘 우리 주민들 또 국민들이 그 좀 상당히 좀 한동훈 대표답지 않게 좀 얄팍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정희님이 이렇게 댓글을 주셨네요. 줏대 없는 한동훈. 한동훈이 말하는 보수 재건이라는 게 이렇게 줏대 없는 모습입니까? 이 장소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런 레토릭이나 하고 기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그게 보수 재건이라면 그건 걷어차버려야죠, 바로. 자, 근데 앞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려다가 뒤로 밀어놨던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과거에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씨가 적어도 부산 북구갑에서 박미정 장관께서 출마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 텐데, 그럼 통상적으로 뭐 인간적으로나 뭐 정치적 신의 차원이나 예의상 전화라도 한 통화 걸어서 또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뭐 말씀이라고 전해서 그쪽에 좀 출마해야 될 것 같다, 좀 양해를 구한다, 뭐 이런 것이라도 통상적으로 하는데 혹시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아보셨나요? 뭐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었고 예. 제가 뭐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정치를 떠나서 어떤 인간관계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인간관계의 최소한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부산 북구에 갔을 때 사실은 뭐 펜앤마이크에서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네. 원래 당협위원장이 서병수 전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을 만났고 또 이번 설날에도 집에까지 술을 2병 사들고 집에까지 찾아가서 세배를 하러 갔습니다. 물론 뭐 몇 시간 밖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기다리다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안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예. 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 질문에 같이 국무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뭐 판사, 검사, 법조인 출신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뭐 권영세 장관, 또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또 박민식 뭐 이렇게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매달 한 달 뭐 한 2달에 한 3번씩 뭐 2달에 매달 한 번 정도씩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2년 동안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 참,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인간적인 씁쓸함 네. 같은 게 솔직히 없었다고 하면 뭐 거짓말이죠. 예. 뒤에 가서 다시 부분을 좀 한번 한동훈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시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전재수 의원 문제, 지금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죠. 전재수 의원 문제나 하정우 관련된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전재수 후보 뭐 정식 이제 등록 절차를 밟겠지만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뭔가 의원직을 던지겠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의원직을 지금 사퇴하지 않고 시점을 약간 조율을 해온 것 같습니다. 뭐
정청래 대표가 곧 있을 것이다. 내일 정도에 뭐 할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의원직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장면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산 북구에서 저하고 16년 동안 네. 전재수 의원하고 이성 이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뭐 가장 서로를 잘 알 겁니다. 뭐 최근에 한두 달 전에도 어떤 행사장에 만나서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월 30일 전에 그 사퇴 안 하면 보궐선거 없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는 뭐 농담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 아마 이제 29일, 30일 그 정청래 대표도 약속을 했고 전재수 의원도 2번, 3번 공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키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도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 커다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만약에 5월 1일 날, 2일 날 사퇴를 하면은 본인은 부산시장 선거를 출마하면서 북구에는 북구 갑 주민들은 자신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1년 동안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아로 만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세금 내고 우리 북구 주민들도 다른 국민들처럼 세금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낼 때는 나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북구 주민들 아마 전부가 들고 일어나서 집단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헌법 소원을 하면은 저는 뭐 어떤 부산시장 선거에도 전재수 의원한테 치명상을 주겠지만은 또 민주당 선거에도 치명상을 주겠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뭐 정치 공학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상상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렇게. 예. 자, 전재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까르티에 전재수 얘기를 한번 물어보죠. 뭐 본인은 뭐 지금 불기소 처분 받은 것을 자랑스러운 무슨 훈장처럼 요즘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전재수 하면 까르티에 전재수 딱 이렇게 닉네임이 지금 붙고 있어요. 상당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제기가 되고 증거들도 일부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 공직자로서 사실은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치명적 오점을 가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 전재수의 부산시장 출마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 민주당 쪽의 뭐 이재명 대통령부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쪽의 정치적인 그 유력자들은 이런 어떤 부정부패에 대한 그런 혐의, 그게 확정이 되든 안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배포가 크다고 해야 됩니까? 뻔뻔하다고 보통 저희들은 이제 파렴치한 뭐 이렇게 문화 자체가 예.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까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저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 조금 그런 거 뭐가 있다고 무슨 문제냐? 그것이 그 이른바 이 집권 세력들 사이에 전반적인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뭐 특수부에서 저도 검사 생활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마는 근데 어떤 뇌물이든 금품 공여자가 예를 들어서 1대1로 저 사람 줬다 하면은 그거는 검증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네. 300명인데 그 중에 누구를 한 명을 찍어 둘이를 저 사람한테 뭘 줬다 라고 할 때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네. 예. 뭐 저는 그런 일반론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까르티에 전재수. 자,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하정우가 지금 출정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죠.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하정우 지금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 지금 사진에 떠 있죠. 부산 북구갑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재명의 얘기와 정청래 대표 간의 이야기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이재명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마를 약간 신중한 것처럼 말하고 정청래는 다른 차원에서 출마를 결국은 하도록 당 차원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일종의 약속 대련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뭐 제가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것보다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인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결단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하정우 수석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은 이거야말로 간보기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거다. 간보기. 예. 예. 그래서 이미 부산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정치에 대한 그런 어떤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게 상당히 강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솔직담백하게 저는 나갑니다.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 어떤 순방이라는 외교 행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외교 행사에 가서도 뭐 언론단에 뭘 자기 출마 여부에 대한 뭐 답변을 하고 뭐 자료를 보내고 정치적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외교 국익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교 안보 현장에서 자기 출마 여부를 일종의 세일하는 그렇죠. 그런 장이군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벌써 출마하기 전부터 이분의 어떤 경쟁력이나 어떤 태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고개를 좀 뭐 갸우뚱거리고 있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또 뭐가 좀 왔다 갔다 하냐면은 이제 사실은 뭐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때 어디 지역 출신이냐 이것은 어떻게 그 일반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은 그 어떤 멘트가 자기 그 말하는 것이 자꾸 바뀌어요. 뉘앙스가. 맨 처음에는 북구는 어릴 때 내가 뛰어놀던 곳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이제 누가 뭐 댓글 이런 데서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기가 뛰어놀던 것은 아니고 뭐 서울 갈 때 구포역을 이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은 연고가 약하니까 네. 억지 연고를 만드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제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서울에 계신 언론인들도 아직 이걸 잘 모르시던데 우선 하정우 수석은 북구 출신이 전혀 아닙니다. 북구 출신이 아닌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정우 수석은 북구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뭐 나왔다는데 이분은 사상 초등학교, 사상 중학교, 구덕 고등학교. 쉽게 말해서 어린 시절에 북구에 올 가능성이 없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교통수단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기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니까 빨리 북구하고 뭐 연고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연고라는 것은 뭐 연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전재수 의원의 후배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살던 곳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정우 수석이 사실은 뭐 북구하고 특별한 인연도 없는데 반복적으로 사상에 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나왔다는 게 막 북구에서 자기 출신의 기반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나의 후배다 그래서 마치 부산의 북구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이건 일종의 이제 언론의 이중 플레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장면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하정우가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보는데 자,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씨든 뭐 하정우 수석이든 지금 갑작스럽게 부산 북구의 보궐선거에 뛰어든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정치력 실험장에 막 뛰어드는 장면 같은 권력의 징검다리로 쓰는 모양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그런 그 어떤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 맨 처음에 할 때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근데 이제 선거를 낙선을 3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선 2번 하고 3번을 낙선하면서 지금 이제 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선출직 네.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주인은 국민입니다.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는 것이지 지역구를 무슨 쇼핑하듯이 백화점 가서 뭐 빵 집어 먹고 또 뭐 어디 칼국수 뭐 선택하는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나 또 하정우 수석 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뭐 우선 시기적으로도 선거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북구다. 왜 나오겠습니까? 우선 나가고 싶은데 나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아마 나갈 자리가 있었으면은 다른 데 나갔겠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쉽게 말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졸로 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다. 실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여론이 방송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북구를 무시하는 거냐. 북구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냐. 그것도 그렇게 나오려면은 뭐 1년이든 2년 전부터 나와서 제가 이렇게 좀 뛰면서 주민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국회의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일부 정치인들끼리 막 펌프질하고 뭐 여론 조성하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또 저기서는 뭐 무공천 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일부 정치인들끼리 그냥 뭔가 먹잇감을 뭐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주권자인 북구 주민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그러면 역으로 대비시켜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박민식 전 장관 입장에서 볼 때 박민식 장관에게 부산 북구갑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제가 7살 때 저희 선친이 네. 맹호부대 이제 첩보부대장으로 그 통역병 운전병 20살밖에 안 된 같이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사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36에 청상 과부가 된 거죠. 어머니가 기댈 언덕이 없어서 당시에 외삼촌들이 두 분이 살고 있던 곳이 지금 북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인연으로 7살 때부터 와서 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이때까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검사를 하고 또 뭘 하면서 서울도 가고 부산 다른 뭐 통영도 가고 했긴 했지만은 네. 제 마음의 뿌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북구에 남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향이란 그런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고 이제 이곳저곳 언론에서 지난번에 뭐 그 선거한다고 어디 뭐 도망가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는 그런 비판도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일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흔쾌히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3달 동안 그렇게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그런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뭐냐면은 뭐 성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탕자가 집 떠난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쑥스럽지 않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집안에 있던 엄마가 아들을 그 탕자를 데리고 가서 막 욕을 하면서 타박을 하면서도 아주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아무 그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 고향 땅에서 기쁨과 눈물과 땀이 얼룩져 있는 그것이 진정한 고향이지. 지금 나와서 제가 오늘부터 북구는 정치적 고향입니다. 그런 그 어떤 얄팍한 입놀림으로는 저는 북구 주민들이 이렇게 아까 엄마가 안아주듯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정우 수석이야 뭐 AI 기술 분야에서는 실력이 뭐 있는지는 좀 아직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비전이나 부산에 관한 비전, 부산 북구갑에 관한 애완이나 또 뭐 구포시장 같은 그 시장 상인들 삶을 알 수 있을까 이건 근본적 의문이 있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한동훈이 뭐 부산 북갑에 뭐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면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 쇼핑지를 해보다가 아 여기가 조금 나을 것 같네 하고 낙점한 곳이 북구 갑인데다가 이 한동훈 하면 배신의 상징이죠. 내부 총질의 또 상징인 인물이죠. 한동훈이 가는 곳은 언제나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한 번 더 추가해서 여쭤볼까요? 그러면 이런 장면들 이제 부산 북갑에서 인연을 맺었던 것과 달리 정치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박민식 장관의 경우에 다른 출마 예상자들과는 어떤 차별성을 좀 부각시키고 싶고 어떤 측면에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북구를 네. 잘 안다. 예. 북구의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한 달 진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기서 기쁨과 또 좌절을 다 다 겪었습니다. 7살 때부터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 이력만 보더라도 거기서 지금 거의 18년 동안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이 학력이든 또 그런 부분은 저보다 똑똑할지 모르지만 네. 북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쉽게 말해서 북구 주민들이 진짜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고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우산을 못 씌워주면은 같이 비를 맞을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한 달 갑자기 난데없이 날라온 그 두 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지금 요즘에 이제 지역에 가면 제일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 이제 제가 이 비하가 아니고 드는 그대로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동네 박민식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똑똑하다 이런 걸 떠나서 같이 비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박민식이다. 자,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부산에서 북구에서 기쁨과 눈물을 흘리셨다. 전입신고 며칠 했다고 부산 북구를 아는 건 며칠 만에 그 전입신고 옮겼다고 아는 건 아니니까 한동훈처럼 전입신고 저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산 북구 주민이 될게요. 그렇다고 북구 주민이 바로 그 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박민식 후보만이 아는 기쁨과 좌절의 눈물 속에 북구의 눈물 이런 게 맺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 정치적으로도 여러 군데가 있죠. 정치적인 걸 떠나서 네. 제가 맨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우리 덕천동부터 만덕 삼성 아파트 바로 앞까지 네. 15만 4천 볼트 고압 철탑 송전 철탑이 있었어요. 쫙 설치. 보통은 그런 송전 철탑은 이런 산이나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부산 우리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 우리 북구 한가운데를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거의 45년 동안 계속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선 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고 또 이제 이 전자파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면 장애다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호소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우리 북구 주민들의 애환이고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는 이거를 안 고치면은 이거를 개선 안 하면은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 15만 4천 볼트 고압 송전철탑을 제가 다 지중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만덕 3터널 같은 것도 이제 북구가 부산에서도 좀 어렵다. 좀 변두리다. 그러니까 저는 그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제 집을 요걸 비하하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기 집이 강남 출신이다. 우리 집이 해운대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북구 출신이다 하면은 뭐가 좀 못 사는 낙후되고 그런 건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예. 제가 그거를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북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한테는 우리 아들 딸들한테는 이런 상처를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애환 같은 것을 아무리 AI를 잘하고 또
천하에 또 아주 그 탁월한 그 한동훈 대표나 이런 분들이 똑똑하긴 하겠지만은 그런 북구 주민들이 가지고 평생의 어떤 그 가슴에 큰 돌덩어리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걸 과연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건 좀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박미식 전 장관께서 인터뷰에서 친입자 한동훈과는 단일화하지 않는다, 단일화하지 않겠다, 뭐 확고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냥 좀 술렁술렁해서 아니 단일화도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확고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정면 승부를 택한 이유는 뭔가요? 아니 그건 정면 승부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친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북구 주민 그리고 또 박민식 우리가 여기를 199 어렵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데없이 그냥 쳐들어온 거죠. 난데없이. 그러면은 저도 저지만 북구 주민들도 이거 뭐지? 왜?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뭐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렇게 맥락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동훈 대표를 친입자라고 규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집 주인입니다. 집 주인은 한 명이에요. 북구 주민들이 주인이고 저도 그 한 명입니다. 근데 친입자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서로 그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전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동업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뭘 하는 이야기가 단일하다 뭐다는 것이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금 구포시장에서 어떤 분이 채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막무가내로 방패 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단일하다 뭐 협상을 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채업자가 내려와서 그런 꼴이네요. 아니 사채업자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서울에 뭐 인기도 좋고 힘도 좋고 돈도 많고 한 사람이 네. 갑자기 나는 뭐 대구 가도 되고 뭐 어디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된다라고 칩시다. 한다고 해서 거기서 여기 채소 장사하는 분 방패하면은 이것은 뭐 인간적인 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엄청난 모욕감과 무시 당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든 또 아까 그 하정우 수석이든 여기 출마할 것 같으면 뭔가 뭐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그런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이력을 쌓으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여기서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그나마 여기서 학교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나마 뭐가 좀 서사가 될 건데 저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냅다 이렇게 쳐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친입자다. 친입자하고는 그렇게 뭐 협상이든 단일화든 말할 전제가 성립이 안 된다. 전제 자체가 안 된다. 친입자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전 서열로 하면 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에는 국가보훈처였습니다. 그 국가보훈부 장관을 그러다 보니까 초대 이제 장관을 하셨는데 그 이제 과정도 필요하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당시에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 된 후에 어떤 문제에 가장 집중했고 어떤 문제 해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까? 뭐 이 말씀을 드리려면 진짜 한 시간도 더 걸리고 또 하고 싶은데 예. 뭐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는 자는 그런 주장은 이제 옛날 뭐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실천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돼서 그거를 뭐 약간 공약 비슷하게 내걸었는데 엄청난 그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관료 조직이라는 게 특히 이제 돈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또 조직을 다루는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뭐 국가보훈부 뭐 하는 일이 뭐 보훈처가 하는 일이 뭐 뻔한 건데 무슨 보훈부냐. 조직도 늘리고 뭐 그래서 거의 뭐 그는
씨알도 안 먹히는 물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도 뭐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도 다른 거기서 반대가 심하니까. 아, 주변에 있는 예. 장관들이나 참모들이. 예. 예. 그러니까 추진이 안 된 거죠. 추진이 안 되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미국 1988년에 레이건 행정부 때 네. 레이건 행정부 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국가보훈처를 본부로 승격시키는 법안에 서명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너무 그 새벽에 혼자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이란 곳이 이것 때문에 세계 최강이 된 거 아니냐. 미국에는 보훈부가 그 어전서열이 넘버 2입니다. 국무부 다음이에요. 네. 예,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저도 거의 반포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도 설득하고 국회도 설득하고 또 다른 장관들도 정말 뭐 그 어전서열이 9.15 된 것도 국회를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은 우리 그 내각이나 또 뭐 청와대 이런 분들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국회를 제가 직접 가서 설득. 어차피 본부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좀 그게 있어야 된다. 격이 있어야 된다. 제일 꼴찌로 가면 이거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의전서열이 9번째로 된 것이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훈부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보훈부 전 직원과 또 우리 참전용사 우리 보훈 가족들이 진짜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신 그런 힘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뭐 다른 부분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표적으로 국가보훈부를 승격시킨 것이 큰 업적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북군의 문제 하나 좀 한두 개, 두 개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만덕 3터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삼선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좀 이야기가 돌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제가 인터뷰에서 또는 언론 보도로 봤는데 결국은 당시에 이제 삼선 도전에 실패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도전하는데 이제 만덕 3터널이 개통이 돼서 상당히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내용도 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우리 박미 장관께는 중요한 문제이고 감회가 여러 가지 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이게 우선 그 터널 이제 만덕 3터널은 부산 안에 초읍동과 만덕을 터널로 연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부산시와 북구청은 그 재정적인 여력이 거의 없죠. 예. 이것은 무조건 국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 근데 국비를 가져오려면은 아시다시피 국비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인프라 사업이라면은 뭐 공항이다, 뭐 국가 철도다, 국가 도로다, 고속도로다 이럴 때 국비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초읍과 만덕을 연결하는 이 부산시 지방도에는 국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그럼 어떻게 국비를 가져왔냐? 유일한 예외가 혼잡도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혼잡도로 지정을 받는 절차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부산 같은 거 광역시도 제가 알기로 1년에 혼잡도로 지정을 받는 것은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혼잡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당시에 기획재정부 무슨 실무자들부터 그 총리까지 부총리까지 정말 많이 브리핑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도 안 되다가 원래 이 별명이 초읍터널이거든요. 예. 초읍터널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금 만덕 3터널로 바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이 있더라. 그럼 부산에도 우리 북구에도 만덕 1호 터널, 2호 터널이 있는데 왜 갑자기 초읍 터널이냐? 초읍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알기 쉽게 만덕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만덕 3터널이 된 거거든요. 저야 뭐 물론 선거는 그걸 이제
거의 그거 할 때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보람이 있는 거죠. 엊그저께도 그 만덕 3터널 지나왔는데 그래도 뭐 제가 거기에 조그마한 역할 하나 했다는 부분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행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행사장의 장면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구포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한번 그 사진 한번 찾을 수 좀 띄워주세요. 구포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행사. 예, 이런 장면 지금 보이시죠? 요게 지금 그때 행사 사진이죠? 예. 예, 그렇게 보이는데, 당시에 이 구포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에서 축사를 우리 박민식 전 장관께서 축사를 하셨는데, 뭐 그 축사 상황, 축사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또 당시 상황도 설명을 해주고, 또 여기 한동훈 씨도 참석을 한 걸로 제가 사진을 봤어요. 방송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서로 엇갈리는 장면처럼 대비시키는 사진도 봤는데 한동훈 씨는 결국은 마이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민식 장관은 축사를 하고 대비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당시 상황까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니 그것은 뭐 한동훈 대표를 네. 뭐 이렇게 좀 대접을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뭐냐하면은 네. 이것은 매년 있는 순수한 구포초등학교 체육대회 행사고 네. 저는 구포초등학교 60회 졸업생으로서 거의 매년 이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제 특별한 그런 뭐 방송 뭐 이런 데가 많이 출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문들 사이에 이 순수한 동문들 간의 우위를 돈독시키는 이런 순수한 체육 대회 행사인데 자칫 이거 정치인들 뭐 그거로 이거 아주 훼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원래 우리가 하던 그런 어떤 그 프로토콜 그 상으로 이제 그 축사를 한 것이고 저는 뭐 축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구포초등학교 선배님, 후배님 또 친구들이 제가 국회의원이든 또 본부 장관이든 언제나 응원을 해 주셨고 또 제가 떨어지고 어려울 때도 또 격려의 또 그 박수를 보내준 분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서는 구포초등학교가 그냥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나의 그냥 그 집이다. 저희 가족들도 다 구포초등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뭐 제가 이번에 기회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진짜 우리 북구의 자존심을 박민식이 네가 살려야 된다. 뭐 그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정치적 상황, 한동훈이 특히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을 쓰면 뒤에 순서대로 줄을 서야 되는 것도 예의고, 갑자기 부산에서 낙하산 타고 무슨 특수부대, 공수부대 요원도 아닐 텐데 북갑에 내려서 이건 내 자리야 하는 것도 비정상적이죠. 자, 여러 장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박민식 장관께서 뭐 한 지금 40분 정도 인터뷰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도 이야기 내용 중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또 좀 전할 얘기들은 있을 것 같아요. 또 내용 중에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멘트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죠. 오랜만에 펜앤마이크 출연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길 저도 기원을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북구의 어떤 자존심, 북구의 정체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박민식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제3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보수를 부활시키는데 아주 상징적인 전장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동강 방어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선엽 장군이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런 결사항전의 어떤 자세 그런 정신으로 저도 이번에 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보수를 살린다는 가장 중요한 전장터에서 제가 최선두에 서서 그렇게 반드시
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국가붓은 그냥 여러 보궐선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폭풍이 치고 있는 곳에서 새롭게 보수의 새로운 분열의 싹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보수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을 지켜왔고 또 국가 보훈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그런 여러 우리 보수의 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계회의 장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박민식 국가보훈부 전 장관 그리고 박민식 예비후보이기도 하죠. 부산 북갑 예비후보 모시고 진행해봤습니다. 박민식 예비후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2부 바로 시작합니다. 김기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선거 주요한 쟁점들 중에 선거 진행되는 판세 분석을 좀 해보는 걸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구로 가보죠. 대구 띄워주시죠. 예. 대구 지금 김부겸과 추경호 후보, 추경호 후보와 김부겸 후보. 왼쪽에 김부겸 후보가 지지율이 추경호한테 밀리자 얼굴이 좀 반짝 화가 난 좀 독한 모습으로 지금 봤네요. 숫자가 42.6으로 나온 게 좀 불만스러운가 봐요. 46.1 추경호. 그거 저 김부겸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좀 기다려, 좀에 기다려 하고 이건 시작이야 뭐 그런 이제 눈치 같은데 뭐 드디어 이제 대구가 그간에는 상당히 격차로 졌다. 뭐 여러 후보들이 날려면 적다 이런 얘기 나오고 조선일보는 장동혁 때문에 보수가 대구도 몰락한다, 김부겸을 뽑는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까지 냈던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지만요. 예. 기자가 상황을 보는 것과 저도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을 하고 인천 연수을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일종의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이 언론사 잡혀 찍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심지어 대장동 비리 관련해 대장동 보도했다고 해서 동아일보를 상 준 거 이거 뱉어내라, 취소해라 이렇게 겁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아일보나 한국신문사 협회에서 찍소리에대도 합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일을 하면 다 달려들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난도질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 지도부 저희 부족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쪽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론이 봐야 됩니다. 근데 언론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언론이 바라볼 때 너무나 민주당의 그 프로파간다, 그 프레임을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쪽이 내란이라고 하고 그쪽이 구국이라고 하면 언론이 그냥 개념 없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 지점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재명과 민주당도 싸우고요.
그리고 저쪽의 프레임에 의해서 자중 질환을 겪고 있는 이 분열상 이거에서 싸우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과연 될까? 아유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무기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 관련해서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 경남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재명이 권력을 가졌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휘청휘청 하잖아요. 네네. 아니 자기 재판 없애려고 국정조사 해가지고 사람들 불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겁박하고 누가 조작을 하고 누가 회유를 합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대놓고 국정조사 끝나니까 특검을 통해 가지고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노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 대구에서 우리가 자중질환 빠졌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헌신을 했잖아요. 네. 헌신을 하면 어떻습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가 관찰자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여론조사에서 이미 접전이 됐다는 건 실제는 뭐냐 이미 앞서가고 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우리가 오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선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 뭐 선거해봤자 제대로 안 된다. 그런 패배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 자체 매일신문에서 나왔던 한길 리서치에서 의뢰해가지고 27일과 28일 오늘이 30일입니다. 네. 가장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재명이 나라를 거덜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광장과 거리에서 외치더라도 대한민국은 여튼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 권한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지율은 단순히 대구에 한정된 게 아니다. 잘 보십시오. 대구에서 올라온 TK 지역의 서울, 경기, 인천, 전국 단위에 다 영향을 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기력감, 분열과 이 양상을 깨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자, 대구부터 먼저 상을 봤네. 가장 가깝게 근접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결과였기 때문에 대구 봤는데 대구가 완전히 판을 지금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부터 사실은 하루 전에 이미 부산에서 그 상황이 나왔었죠. 자, 그 상황도 한번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은 어떻게 됐느냐. 이미 대구는 추경호 후보가 이미 앞서기 시작을 했다. 그전에는 여러 상황상 뒤졌는데 격차가 꽤 있었는데 완전 역전을 해서 오히려 앞서고 있다.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 부산은 어떤 상황일까? 불과 한 3주 전만 해도 두 자릿수 15% 차이로 밀리고 있다. 이런 게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지지난주부터 바뀌더니 지난주에는 8%, 어떤 곳은 7%, 어떤 곳은 6% 이렇게 격차가 좁혀졌어요. 자, 그런데 엊그저께 바로 가장 최근 또 이것도 조사입니다. J2 인사이트 트랩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죠.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똑같이 나왔어요. 저걸 다르다고 0.2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43.9 대 43.7이긴 한데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아마 전재수한테는 큰 충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선적으로 모든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네. 누가 오만한가에 대한 지점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합니까? 오로지 자기 지지율. 왜 지지율 신경 씁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풉니다. 돈을 푸는데 많게는 60만 원씩 풀죠. 참 재미있는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도 2,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데요. 이재명 들어서 200만 원씩 계속 늘어납니다. 200만 원씩 빚지고 있는데 60만 원 최대 60만 원 준다고 좋아하는 거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제가 왜 5만을 얘기하느냐? 이재명이 요즘 어떻게 합니까? 껄핏하면 SNS 막 틱틱 올리잖아요. 네. 자기가 국정을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SNS 보면서 자기가 몇 글자 올리면 세상이 바뀐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세금 문제가 이슈화되고 또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거 자기 재판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범죄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전재수 관련해서 후보로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들이 이재명 정부와에 있는 수사기관마저도 명확하게 이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하고 돈 받은 부분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증거가 부족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수사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명백하잖아요? 그럼 공소시효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안 받았다. 이거는 무혐의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말이 길어진 건 뭐냐면 캥기는 게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묻습니다. 전재수 후보에게. 아니 당신이 까르띠에 시계 받았냐. 그리고 천정궁 갔느냐. 예. 한학자 만났느냐. 이 간단한 세 가지 질문에조차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부산 시민이 호구입니까? 부산 시민이 바보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보면 박형준 시장 지금 삭발하지 않았습니까? 왜 삭발했습니까? 부산의 인구가 300만 정도 되는데요. 부산 인구의 과반 이상이 법안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입니다. 이거 통과시키자고 해서 여야 합의하에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그거 통과 안 시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 이건 통과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역차별이라고 하면서 안 해줍니다. 전재수가 내가 관철시키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만났는데 통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재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재명은 부산을 어떻게 보느냐 호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야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장 후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 나쁜 사람이고 본인이 받았는지 한학자를 만났는지 천전중에 갔는지 그 간단한 질문조차 대답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차분하게 냉정함을 가지면 이길 수밖에 없고 이재명 민주당 아직까지도 내란합니다. 내란이요. 더 이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을 가진데 그 권한을 자제나 절제를 못한 상태에서 폭주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응징하는 게 이번 선거의 성격입니다. 예. 자, 대구, 부산 보고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후보 관련된 부분은 두 분을 받고 뒤에 좀 이따 이제 하정우 관련된 부분을 좀 뒤에서 다루려고 그랬는데 좀 이따 하정우를 다룰 텐데 영상은 좀 이따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선 정당 지지도를 보겠는데 두 개의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소개를 하겠고요. 하나는 이미지를 좀 띄우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전체 이제 정당 지도주 조사를 해보니까 리얼미터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어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를 한 사건 여론조사인데 서울에 관한 정당 지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입니다. 민주당이 40.9, 국민의힘이 37.2. 자, 지금 떠 있습니다. 정청래로 대표되는 이 민주당이 40.9, 장동혁 대표, 이 국민의힘이 37.2. 서울의 지금 정당 지지도입니다. 전국적인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했던 최근의 조사 한번 볼까요? 예, 44.6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네요. 국민의힘이 36.2. 뭐 지난번 조선일보나 뭐나 이제 국민의힘이 15% 이야기를 해서 15% 프레임을 쫙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다 지금 국민의힘의 조사가 30% 후반대, 중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15%, 20% 이건 뻥이에요. 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본 자체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구성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뻥이라는 건 그 조사 조작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 조사기관에서 전화 면접에 뭔가 격차가 있다.
뭐 그런 것을 함의하는 의미인데 이 펜앤마이크 조사에 보면 지난번에 격차가 약 한 17%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8.4로 확실하게 전국적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치고 올라왔다. 민주당은 9%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7.1%가 올라온 상승한 결과인데 서울 정당 지지도 전국 정당 지지도 다 같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상승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과 민주당의 분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투표할 때 어떤 게 더 크게 작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없고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가 매해 110조씩이요. 매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합니다. 네. 5년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1,500조 정도 되거든요. 1,300, 1,400, 1,4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 5년 동안 만약에 진짜 불행하게도 5년 동안 계속 집권을 하고 있으면요. 예. 1,000조가 느는 겁니다. 500조가 느는 겁니다. 500조. 그러면 2,000조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펜앤마이크 관련해서 보면 17.4%의 갭이 8.4로 줄었잖아요. 두 자리가 한 자리로 준 겁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거나 제가 볼 때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였던 서울을 보시면요. 서울도요. 지금 서울 좀 띄워주시겠어요? 3.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3.7%. 그런데요. 그 전에는요. 19% 차이가 났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 전주에.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7.1이 급등하고요. 민주당은 9%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9% 차이 나다 3.7% 차이 나는 겁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사람들이요. 민주당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겁니다. 왜? 야, 더 이상 이재명과 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까 나라가 절단나겠다.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재명이 지은 죄가 있는데 왜 재판을 없앱니까? 재판을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중도에 있는 분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나쁜 짓 한 사람이 권력 잡으면 다 없어집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왜 못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프레임, 내란 선동, 극우 프레임,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자중질환 계속 싸우잖아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모든 사람들이요. 당내에서 싸우면 좋아합니까? 야, 제발 그만 싸워라. 안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 내부 총질을 조장하는 세력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원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죠? 그리고 이재명과 싸우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안 싸우고. 그럼 우리가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 그랬어요. 갑자기요. 1주택자 관련해서 갈라칩니다. 그랬죠.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었냐? 종부세 가지고 잡으려다가 뒤집어졌죠. 예,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뭐냐? 다주택자를 나쁜 놈 만들면서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중과했습니다. 예. 뒤집어졌죠. 예. 이재명은 어떻게 되냐? 1주택자인데도요.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니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재산세와 보유세, 종부세를 통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금을 뜯어가는데 예. 내가 집을 팔아서 양도해서 남은 금액을 또 뺏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집을 옮기면 집을 큰 집으로 못 옮겨요. 세금으로 뜯어가기 때문에 차익이 안 남으니까 집은 점점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해서 그 집 가지고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전월세 주고 내가 작은 집으로 옮겨서 전세살이하는 이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결국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한다? 서울 밖으로 추방시키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 자부심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 다 당연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해가지고 열심히 이제까지 이 방식이 옳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재명 너가 뭔데 그게 나쁜 놈이고 투기라고 얘기해요? 아 네가 뭔데?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인데 너가 뭔데 그러느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뭐냐. 너가 뭔데 내 인생에 태클을 거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문재인보다 더 심하죠. 어떻게 1주택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까? 그리고 상황을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1주택자인데요. 그 사람이 내가 전월세를 주고 내가 다른 지역 가서 전세 살이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월세를 주기 때문에 전세 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전월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은요. 가진 사람, 집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집을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꼭 집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기에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 집 있는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집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삐딱하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고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실무적인 그 정책을 만들었던 김수현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의 책 부동산은 끝났다 책에 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집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집 가진 사람들을 악마하고 세금으로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니죠. 그럼 저는 이재명의 이 장특공이 이재명의 장특공 특공대가 정원론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 예. 자, 전국 지지도, 서울 정당 지지도 봤습니다.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 흐름이라는 것이 잡혀졌죠. 이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꺾이느냐, 상승하느냐, 그 추세를 지금 봤는데, 자, 나온 김에 하정우 관련된 상황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오프닝에서 좀 영상을 소개를 했는데 한번 보고 우리 김경은 대변인께서는 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하정우 지금 AI 수석이 사표를 내자마자 그 다다음 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뭐 구포시장이 부산 북구에서는 제일 큰 부산의 전통시장에서는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구포시장을 먼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조언을 받았나 보죠. 구포역에 4시 반쯤에 내려서 오후 뭐 5시 분인가 뭐 조금 5시 좀 넘어서 이 구포시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주민들과 상인을 악수를 합니다. 이 언론에서는 일부 상인만 했던데 저 영상 보면 주민들하고 악수하는 상황도 같이 나와요. 그 영상 들어주세요. 그 한 명 하는 거 영상 말고 주민들하고 또 상인들하고 같이 하는 그 영상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런데 손을 터는 장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버릇일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김민석을 만났을 때도 악수한 다음에 손 털었냐? 뭐 그런 이야기로 했습니다만 그 영상 일단 한번 먼저 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보셨죠? 앞에 이제 주민들, 뭐 상인들, 여긴 또 주민들 번갈아 가면서 악수는 해요. 근데 할 때마다 바로바로 기회가 있으면 저 손을 털어요. 그래서 이제 하정우 측이나 좌파들은 그냥 평소의 습관이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이재명 만나서 악수하고 나서 손 털고 정청래만 속 털었을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볼 때 예. 부산 구포 예. 구민들이 손절했습니다. 손 털었습니다. 하정우. 아, 손절 얘기가 나오겠군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치란 건요.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저 첫 번째 분도 손을 털었어요. 여성분도 털고 이거는 더 대놓고 터는 거지. 와, 저는 저거 보면서 한 번 털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예. 아니네. 예.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지금 살 영상이 안 잡힌 것 중에 그럼 얼마나 더 털었겠어요 손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게임 오버다. 게임 오버다. 챗GPT한테는 묻지 않았나 봐요. 손 네. 털어도 되면 안 된다 그런 답변이 나올 텐데. 네. 지금 보십시오. 이 여성분 이후에도 털지만 그 전에 조금 나이가 있을 이 여성분 이분도 야 손을 보십시오. 손. 네. 그렇죠? 네. 손을 비빕니다. 팔인가요? 팔이? 아니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분노할 지점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쇼를 하는 겁니까? 저희 사람들 보십시오. 하정우가 누군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재명이 이른바 픽한 거잖아요. 이재명이 뭐라고 했죠? 이른바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작업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정우 띄우기 위해서 정청래하고 약속대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보는 수준이 그런 겁니다. 정원호 뭡니까? 사실 모르잖아요. 정원호. 근데 정원호 요즘 하는 거 보면 도로를 넓힐 필요 없다. 자동차 못 나오겠다 하지 않나. 장특공 관련해서 너의 입장이 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이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요. 다 위치, 자리를 거치면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AI잖아요. 네네. AI 중에서 이 하정우를 통해서 얘기했던 게 소버린 AI입니다. 그렇죠. 이 소버린 AI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AI가 우리나라의 데이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AI를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 왜냐? 나중에 갑자기 데이터 안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기술적 자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문화적 가치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다 우리나라 말로 다 되기 때문에 소버린 AI가 중요합니다. 소버린이 뜻이 주체적인 주권적인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버린 AI잖아요. 근데 하정우한테 주체적인 소버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재명이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이재명이 부산에 있을 때 하정우 수석 집이 부산이니까 올라오지 말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미 자락을 깔았습니다.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아바타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버린 AI를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AI 수석을 하정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우리나라 예산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10개월 동안 하고서 여러분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하정우가 뭘 했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이 픽했다는 이유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픽했다는 거를 국민들은 픽 웃는 거죠. 허탈하게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픽은 이재명의 안목이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미천이. 근데 말도 행동도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뭐 메시지도 다 떠나서 오자마자 부산 북구갑이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구포 시장을 가보라고 했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야 구포는 가야 돼 그런 얘기했겠죠. 가서 뭐 했습니까? 손턴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부산을 우습게 알면 북구갑을 우습게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선거 관련돼 주로 판세 분석과 하정우 가서 손부터 털었다. 본인이 부산 북구 이제 털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 갔는데 맞습니다. 바로 털고 부산 북구 주민도 털고 그래 가라. 뭐. 손절한 거죠, 손절. AI나 제대로 할 거면 AI나 하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불과 임명한 지가 지금 뭐 9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AI 3대 강국을 만드는 적임자다. AI와 관련한 뭐 광범위한 데이터 저장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지금 하정우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임명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그런 민간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왔다고 자랑했던 하정우를 보궐선거 지역 생겼다고 거기다가 지금 뽑아서 거기다 넣었잖아요. 네. AI 3대 강국 이제 날아가는 겁니까? 원래 그게 네. 일종의 대선 때 네.
그냥 급조해서 만든 거죠. AI 시대라고 하니까 좋은 얘기를 막 끌어다가 네.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데려다 써보니 자기가 보더라도 하정우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묻겠습니다. 이재명에게 묻겠습니다. 하정우가 AI 3대 강국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 네. 왜 내보냅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뭐 150명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재인데 내보낼 리가 없죠. 진짜 인재라면. 그래서 본인도 봤을 때 어차피 AI 3대 강국이라는 이 말 자체도 일종의 선거 구호였을 뿐입니다. 그러고 그거 해가지고 뭔가 세팅을 해서 이재명 정부는 AI를 중시하구나 그런 식으로 그냥 광을 팔았을 뿐이에요. 근데 광을 팔아서 뭔가 하려다 보니까 하정우가 그런 역할도 별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애초부터 이거는 AI 3대 강국이라는 게 한 사람 뭐 임명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더더욱 황당한 건 뭐냐면 후임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다 그 정도 생각하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전세수 지역구 그쪽은 한번 하정우 하면 될까 그랬는데 하정우가 온몸으로 내가 능력이 없고 내 진심이 아닌 것을 드러난 거죠. 저는 이재명이요 예전에 대선 때요 반려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강아지, 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영상이 딱 찍히고 나니까 확 밀어 제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쇼를 하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 하정우를 보면서 선민의식, 그 뼛속 깊이 있는 선민의식과 엘리트주의 이 의식이 있는 게 뭐냐면 카메라 앞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게 악수하고 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게 내재돼 있는 겁니다. 네. 무의식적으로 그게 온몸으로 나는 엘리트주의자고 야 어떻게 나랑 손 잡으려면 최소한 그 냄새나는 장갑은 벗고 손 닦고 와서 악수해야지. 아이 더러워 죽겠네 뭐 이런 거예요. 강선우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강선우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는 쪽에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는 막 가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막 하다가 악수하고 먼저 찾아가서 막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딱 들어오면 막 그 손 소독제를 막 발랐다는 거 아닙니까? 바를 수 있죠. 바를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는 더군다나 바를 수 있죠. 바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는 그래놓고 뒤에서는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저는 민주당 후보로 딱이네요. 가식과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보니까 예. 전 그래서 시장이란 건 구포시장이란 건 많은 사람들이 오가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 자, 단독 보도가 한 2시간 전에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침 구르는 돌님께서 댓글을 주셨던데 감사합니다. 마침 이런 이제 뉴스까지 또 이렇게 댓글을 알려주네요. 자, 이거 한번 노트북 연결해 주시겠어요? 예, 선관위, 부산 선관위가 한동훈 팬클럽에 경고를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뒤에 한번 밑에 한번 사진들 쭉 내려봐 주세요. 내용을 보니까 이거 한번 좀 보시고 평가를 좀 했어야 돼요. 제가 먼저 소개를 봤으니까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부산 선관위가 한동훈의 팬클럽에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두훈이 얘기입니다. 유두훈이 이 팬클럽 유두훈이에게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귀단체에서 장보기 활동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유도훈이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요 사진 한번 보니까 사진이 있네요. 거기에 부산 도토리 쉼터 해가지고 있는데 유두훈이 이 팬클럽 한동훈 팬클럽의 팬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렇게 사조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경고를 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딱 한 건 아니고 미리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간에 이제 부산에 가면 부산에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정한 좀 한동훈 이제 팬클럽의 멤버들이 몇십 명이 항상 좀 자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진종호는 아예 거처를 마련해서 선거운동 하겠다고 뭐 한 적이 있는데 유두훈인지 아니면 팬클럽 멤버들이 뭐 어떤 경우는 한 3, 40명, 좀 뭐 4, 50명 이게 일정한 지역, 부산의 북구나 부산 사람들이 아니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막 울려 새가 있는 이렇게 세력이 있는 것처럼 유두훈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응원하고 막 열성을 보이고 목소리 해주고 한동훈 외칩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부산 가서 선거운동을 사실상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사조직을 활동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사조직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불법 선거일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발언인데 결국은 한동훈 본인의 힘이 아니라 자꾸 서울에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 팬클럽 멤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선거운동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사조직 설치와 운동 관련 지적이 있었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예. 왜냐하면 선관위에서요 주의가 아니라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내용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및 유관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선거운동원도 신고를 해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 선거 운동을 할 때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열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본인하고 이른바 사무장 역할을 하는 사람 2명만 직계가족 빼놓고는 명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결국은 알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에서 이거 명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저는 민주당 쪽에서 이거 세게 걸 거예요. 세게 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누구보다 검사 출신이니까 선거법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관련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국민들이 맞겠습니까? 버스 동원해서 간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본인이 저기에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 능력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 능력대로 하시고 저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다 알고 여러 가지 뭐 SNS상에 던 거 있지 않습니까? 특정 가게에 가면 뭐 평가도 했더라고요. 여기는 뭐 사실상 우리 편, 내 편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국민을 갈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중하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 가식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지만 손을 털고 뭐 한동훈도 비슷해요. 겉으로는 웃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뭐 국민들은 다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본인은 최고의 상위층 계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실은 정치적 노비처럼 생각하는 사고구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식 덩어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본인이 배운 지식이나 말투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한 이렇게 표현을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현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들을 곡학화세하는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일종의 나르시스트들이라고 에덴 로세트스님이 해주는데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식덩어리들, 나르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엘리트에 쩌들어 있고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뒤돌면 바로 굉장히 침뱉고 우습게 봅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던 하정우나 뭐 한동훈이가 연거푸 어제 오늘 뭐 연거푸 때려주네요. 당사자들이 그 장면 좀 살펴봤습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재사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재사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던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이미 판매 건수 300만 돌파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2 이벤트입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이 왜 300만 주문이 돌파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압도적인 고함량 그리고 울트라 맥스라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펜앤마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알부민 울트라 맥스 2+2 이벤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1522-133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